자, 테마 49는 니스카넨 이론인데 진도별 기출에는 지금 9급에는 없네요. 이분은 공무원 수가 는다는 거죠. 공무원이 낭비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점은 뭐다? 이 균형점이야. 수요와 공급 일치한 이 균형점.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 균형점은 관료는 알지만 정치가는 몰라요. 정치가는 요 점을 원해요. 왜? 사회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점을 선택해줘야지 다음 선거에 당선될 거니까요. 이걸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겹친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다. 배분적 효율성이다. 사회우생의 극대화다. 또는 순편익의 극대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한계 비용 곡선, 편익 곡선이고 총 비용과 총 편익 합쳤을 때 기울기가 합쳐지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순편익이 극대화되겠죠. 이게 총편익, 요게 총비용이라면은 요 차이가 제일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야? 요 총비용과 총편익 일치하는 요 점까지 간다는 건데 이게 이제 2배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부서의 이익도 아니고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서 예산을 2배 낭비한다는 게 니스카넨의 이론이에요. 근데 덧립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도 예산 나름이고 그다음에 부서도 부서 나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핵관사초죠. 핵심 예산, 운영비야, 우리 조직에. 그다음에 관청 예산, 우리 조직이 직접 민간에 쓰는 조직이고 사업 예산, 이거는 다른 기관에 넘겨주고 다른 기관이 쓰고 얘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초사업 예산까지. 그래서 핵관사초인데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야. 관청까지는 왜? 우리 부서의 인건비, 운영비니까 많으면 좋고 우리가 직접 민간에 쓰는 돈이니까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예산은 많아봤자 나는 쓸 게 없고 책임만 져야 돼요. 이런 건 띄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책임 운영기관이나 민영화가 된다는 게 바로 덧립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 핵심 예산은 주로 누가 좋아한다? 중하위 관료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니까 관청 예산은 누가 좋아한다? 고위 관료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 예산은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예산은 띄어내서 나는 결정만 할 거니까 집행은 네가 해라. 분리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 이런 사업 예산 통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2가지만 외워도 요 사업 예산과 통제 기능은 누가 좋아하지 않는다? 관료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이런 통제 기관은 보다시피 민영화나 민간 위탁 또는 책임 운영 기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넘긴다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답은 2번 틀렸죠? 이런 소속 기관의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관청까지만 좋아하지 사업 예산 같은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이 관청 예산은 주로 누가 좋아한다? 고위 관료가 직접 민간에 쓰는 거니까 이 고위 관료 위신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중하위 관료는 이 관청 예산보다는 운영비 같은 핵심 예산을 요 얘기다. 그 다음에 니스카넨 이론 그대로 들어온 거는 공무원도 뭘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지 공익 추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아요. 1번이. 그래서 2번은 뭐가 틀렸다? 소속기관 예산 극대화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속기관은 통제해야 될 기관들이야. 이런 거 많아봤자 내 책임만 늘 뿐이에요. 다음 중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고위 관료가 관청 예산을, 그다음 전부 다 사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덧립이 이론이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는 같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제도론 나옵니다. 잘 나오죠? 신제도가 나왔을 땐 일단 구제도와 비교하는 것, 행태주의와 비교하는 것,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와도 비교돼요. 그치? 다원주의는 집단 간 합의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제도의 압력을 보지 못하잖아요. 또 행태주의라든지 전부 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거지 제도의 영향을 보지 못하죠. 또 구제도는 개별적 제도를 기술만 했지 이런 제도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제도가 다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제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설명하지 않죠. 요게 이제 신제도론이다.
자, 가겠습니다. 1번이 구제도론이네요. 아, 그게 아닌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게 행태론이죠. 법적 제도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인간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제도론이 아니라 행태론이야. 이제 제도론은 제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제도만 가지고 사회 설명하는 거지, 인간의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 가지고 설명하는 건 행태론이다. 그 다음에 1번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구제도가 온리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적 제도만 봤다면 신제도로는 공식 말고 비공식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됐지? 물론 비공식을 제일 많이 보는 건 누구다?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에요. 반면 합리선택과 역사는 주로 공식 쪽이고요. 어쨌든 공식만 놓고 보지 않고 비공식까지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후기행태주 이거는 어디야? 생태론이나 체제론으로 봐야 되겠죠. 후행태주의는 무슨 환경 관련시켜서 뭐 행정을 이해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미로 들어와야 되겠지. 반면 행정을 사회나 문화, 환경과 관련 이해했다. 행정체제 개방성 강조. 물론 후행태주의도 개방성은 맞지만 과학이론이 아니라 이 밖에 문제 있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이론이에요. 이건 체제론이나 생태론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논변은요. 증명하는 거야. 4번은 체제론이 어떤 거시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법칙을 발견을 강조하는 건 체제론이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너의 주장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주장들이 있어. 이런 주장 가지고 너의 주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의 증명성, 논리성을 증명하는 거지 어떤 이론을 만들고 분석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있죠? 답은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가장 옳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운데 다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이게 체제론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생태론으로 아마 답을 내신 것 같아요. 자, 체제론이 왜 것이냐면은 사회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서로 균형 이루면서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생물학 이론을 그대로 사회 현상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나 적용되는 법칙을 발견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생물학 이론과 사회 현상은 다르잖아요. 생명 현상은 어디가 호흡이고 어디가 소화인지 딱 갈라져 있지만 사회 현상은 어디가 정치고 어디가 경제인지 갈라져 있지 않아요. 대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험 이론이 아니라 관념 이론이고 또 균형 이론이다 보니까 균형 잡힌 선진국은 설명이 되지만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디나 적용되는 법칙 발견이었지만 막상 설명해 보니까 주로 선진국밖에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체제론의 문제점입니다. 툴리미는 요 자체를 물어본 이론은 없는데 요게 자꾸 어디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개념 정도는 한번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네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검증받고 인정받은 주장들이 있을 거야. 이런 명제를 가지고 너의 주장을 뒷받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주장이 증명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다 지금.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이 맞습니다. 세 번째 6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제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사회현상의 균형점이에요. 제도를 특히 합리선택 제도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제도를 균형점으로 본다, 규범으로 본다, 규칙으로 본다. 규범이라는 건 마땅히 당위적으로 지켜야 될 거고요. 규칙은 단순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균형, 규범, 규칙,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규범이나 규칙으로 보겠다는 게 신제도주의야. 반면에 3번은 틀렸죠. 온리 법률에 규정된 공식 정부를 한정하는 건 구제도주의다. 이게 틀렸고요. 구제도주의가 요 제도만 설명하는 거라면 얘는 제도를 가지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제도를 가지고 사람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 제도와 제도의 장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정책이 들어왔을 때, 인간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이건 구제도주의다. 그러니까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와도 비교되고요. 구제도론과도 비교되고 나중에 다원주의와도 비교돼요. 여러 가지가 도구주의와도 비교돼. 제도라는 게 무조건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이미 관행처럼 굳혀져 있다면은
다른 제도와 얽혀 있기 때문에 개혁이 잘 안 돼요. 이게 설명하는 건 되게 역사 신제도론이에요. 또 어떤 제도가 합리성이 있어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정당하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그걸 도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제도가 무조건 합리적이라는 이런 도구주의론들, 관료제 기존의 관료제 이론들과는 대치되잖아요. 합리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가 꼭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자, 내려갑니다. 이제는 신제도 유파가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 좀 어렵죠? 경제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합리선택 제도주의, 정치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역사신제도론, 그다음에 조직사회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사회학적 신제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도와 비교할 때는 신제도를 크게 놓고 보면 되겠지만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또 따로따로 봐야 돼요. 합리선택 신제도론은 경제학이 모학문이다 보니까 개체주의 이론이야. 반면 역사나 사회학은 전체주의 이론이에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1번은 맞았죠. 제도를 뭐로 본다? 법률도 있지만 공식적인 규범이나 관습도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종단이야. 과거 선택이 뒤의 선택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경로 의존적이야. 한 번 선택한 제도가 뒤에 나올 행동을 계속 제약을 해요. 왜? 이런 제도가 선택되면 제도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장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로 의존성은 역사 신제도를 맞습니다. 3번이 틀렸겠죠? 사회학은요, 결과가 도구주의야. 내가 어떤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결과가 좋으니까,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게 도구주의론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그래요. 그럼 나도 그걸 선택해야 돼요.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틀렸어. 결과성의 논리란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의 논리, 적절성의 논리. 나한테 효율적이니까 채택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니까 채택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합리 1세대 경제학은요. 인간이 이기적이어도 돼요. 왜?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어도 가격이라는 놈이 작동해서 균형점을 찾아줄 거니까. 근데 사회학은 아니에요. 합리 선택 제도는 안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제도도 불완전하고 경쟁도 불완전해요. 정보도 비대칭이야. 가만 놔둬버리면은 균형점이 안 만들어져요. 이러니까 제도란 장치를 도입해서 균형점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 배출 부담금이라든지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제약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점을 찾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이런 제도가 인간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망하는 뭐 공유지 비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세대 경제학이야. 인간의 불안전성, 경쟁의 불안전성을 인정한다. 다만 제도 장치로 그걸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기심을 제약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문제 좀 어렵죠? 낱개로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배태성인이 동영화 나왔을 때 누구 거다?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배태성은 지배적인 문화가 있고 이 지배적 문화를 닮아가요. 그러면 이 배태라는 건 임신할 수 있다, 뭘 낳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 봐. 우리의 지배적 문화가 이 하위 문화를 닮아가게 만들었잖아, 지금. 그리고 이 하위 문화들은 이 지배적 문화를 닮아가면서 비슷해져요. 우리가 지금 미국 문화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야. 나라마다 장소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비슷해지죠. 왜? 그걸 닮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지원 안 해주니까요. 이런 식이야. 사회학 신제도론이다. 1번 틀렸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걸 채택한 이유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안 그렇다니까. 사회가 정당하다고 그래요. 정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 지금.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까 북한조차도 민주주의래요. 말도 안 되죠?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 저게. 저게 독재지 뭐 민주주의야. 근데 민주주의가 대세다 보니까 민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틀렸죠. 경제 이익이 아니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이런 동용화는 닮아가는 거야. 특히 특정 조직이라는 게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이라는 게 지배적 조직이겠죠. 닮아가는 현상이다. 여긴 세 가지가 있다. 압력에 의해서 강압. 우리가 미국 걸 도입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압력을 행사할 거야. 두 번째 모방은 저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제도를 채택하니까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제도를 채택하는 거야. 우리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보지도 않고 채택하는 거야. 어떤 친구, 수학 잘하는 친구가 수학 정석을 보고 있어. 실력을.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지도 않고 나도 그 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모방 동용화야. 성공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규범 동용화는 뭐냐면요. 자, 전 세계 이제 미국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미국의 학교에 유학을 가요. 거기서 이제 행정을 배웠겠죠.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그때 배운 커리큘럼, 그때 배운 것들을 그 나라에 그대로 전파를 하는 거야.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커리는 같아졌죠. 어떤 전문 영역에서 배운 것을 그것을 자기 본국에 들어와서 그대로 전파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거. 이걸 규범 동용화라고 그래요.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성이 배운 전문성을 그대로 전파하다 보니까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이다, 압력이다. 이건 뭐야? 강압 동용화. 어떤 성공을 베꼈다. 우리한테 맞지 않아도 모방 동용화. 어떤 전문성이 전파되면서 비슷해지더라. 내가 어디서 뭘 배웠는가, 어느 의사한테 배웠는가에 따라서 그 제자들은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이걸 규범 동용화라고 그래요. 밑에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답은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죠. 경제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정당성이다. 배태성은 사회학 신제도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신제도론이네. 사회학은 횡단 분석이야. 역사는 종단 분석이야. 과거 선택이 미래를 제약할 거니까 지금. 답은 1번 틀렸죠. 단순한 개별 제도가 아니고 제도와 제도의 관계, 제도의 장이에요. 이런 개별 제도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건 구제도론이야. 됐죠? 어떤 새로운 제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형성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제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러니까 똑같은 제도여도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얘가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미국 영미 개혁을 많이 도입하는데 실패래요. 왜? 영미의 맥락하고 사회 맥락하고 우리 맥락은 다른데 영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안 맞잖아요. 뭐 개방형 임용이라든지 뭐 성과급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실패하기 때문에 왜 실패했나 연구하면서 그 나라 맥락과 우리 맥락이 달랐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또 제도가 형성되면은 그 제도는 이미 자기만의 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러니까 잘 변하지 않고 이런 기존의 장이 뒤의 장들의 형성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또 장소가 달라지면 경로가 다 다르겠죠. 경로 의존성도 맞고 경로 다원성도 맞아요. 대한민국만 본다면 경로 의존성이고 나라별로 본다면 경로가 다양해. 똑같은 정책이어도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또 역시 신제도론이다 보니까 공식 법규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나 관습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 건 맞지만 역사 신제도론은 주로 공식 쪽을 많이 강조해요. 됐죠? 법규범뿐만 아니라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공식은 주로 누구 거다? 사회학 신제도론이고 합리 선택과 역사는 주로 공식 쪽이에요. 가장 틀린 건 누구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단순한 개별적 제도가 아니라 제도와 제도의 관계, 장을 연구한 이론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제도론 다 나왔네요. 합리 선택은 경제학이야 거래 비용 이론. 왜 거래 비용이 나올까?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다니까. 정보도 비대칭이고 경쟁도 불안전하고 인간 능력도 떨어져요.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 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합리 선택 신제도론은 경제학 이론, 공공 선택론이라든지 거래 비용 이론이라든지 이런 경제학 이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사회학 신제도론 지배적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닮아간다니까 간과한 게 아니라 강조한 거예요. 틀렸고요. 디귿은 맞았네요. 역사 신제도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장이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어떤 장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가, 한국에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죠?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장이 있다는 거야. 또 나라마다 그 맥락은 다 달라요. 맥락이 있다는 거야. 제도의 영향력, 나라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그 제도 영향력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업과 디귿만 맞았네요. 2번이겠네요. 신제도주의. 여기까지가 이제 신제도론이네요. 신제도론도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꽤 많죠. 보니까 문제가 공공선택론하고 신제도론이 많은 편이네요. 반면 의외로 행태론이 잘 없어요. 행태론 신행정론 때 답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생태론과 체제론은 많이 없죠. 간혹가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봐둬야 돼요. 현상학도 의외로 많았죠. 현상학이 나왔을 때는 행태주의가 답이거나 역시 관료제가 답이에요. 그치?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료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감사합니다.